네, 반갑습니다. 최 사장입니다. 여기가 아니라고 벌써 20초가 흘렀다고 말씀하시네요. 뭐 자기소개 뭐 이런 거 없이 바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분 정도의 시간이어가지고 귀한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와주셨으니까 사실 저 말고도 이제 굉장히 좋은 강연들도 많고 얻어가실 것도 충분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충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강연자가 항상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쉽고 좀 임팩트 있고 그런 강연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해야 되겠다라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앞에 거는 대중적이지만 뒤에 건 너무 전문적이죠. 그래서 오늘 고민을 했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오늘 날씨 좋지 않습니까? 바람도 선선하고 그리고 일요일이고 이런 시간에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모태솔로거나 아니면 진정으로 그 인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 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50분 동안 전달해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2분이 지나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위기는 그 사회를 각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이거나 뭐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이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 그 사회는 잠깐 가던 길을 멈추고 고민하게 되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었는가?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의 각성의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죠. 특히 질병으로 인한 이 각성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우리가 가던 방향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 대한 위기는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위기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사실 개인의 위기인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특정한 위기 앞에서 어느 순간 각성하게 되죠. 이거 맞는 것인가?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생각했던 그 어떤 꿈으로 가는 그 길을 멈춰서 가지고 갑자기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울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싫어지기도 하고 그 내면에서 오는 위기는 사실 우리를 압도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 내면의 위기. 그 어떤 분들은 그걸 이제 정신적 비상사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때 우리는 막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밑바닥을 치고서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근데 대부분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심적인 위기가 왔지만 그것은 금방 또 치유가 돼요. 하지만 그 위기가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아예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적인 위기가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더 이상 지금까지의 삶과는 비슷한 삶을 계속해서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가끔은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추상적인데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거나 혹은 앞으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과학도 들여다보고 종교도 들여다보고 아니면 부동산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연애를 하기도 하고 무수히 많은 것들을 찾아다니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질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가 만들어낸 아주 근본적인 질문. 내면의 위기는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는가? 사실은 질문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에 도달하게 돼요. 그 질문은 다음과 같죠. 아주 본질적이고 추상적인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세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와 세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건 사실은 두 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안 되지? 잠깐만. 잠시만요. 그래 됐구나. 나는 무엇인가? 나에 대한 질문인 거죠. 두 번째, 세계에 대한 질문이고 그 다음에 나와 세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질문인 거예요. 자기에 대한 질문과 내가 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질문.
제가 준비한 겁니다. 우리의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거고. 바로 연결하셨죠? 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어떤 걸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헤맸던 질문에 대한 답들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답이고,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견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나와 세계, 나는 무엇인가, 세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제가 얻은 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것은 여기 오늘 오신 거 잘하신 겁니다. 쉽게 얻지 못할 걸 얻어가실 거예요. 사실 이 질문들이 별로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의 선입견이 있어요. 나는 무엇인가, 세계는 무엇인가, 이건 답이 없는 거 아닌가? 이거는 자기가 주관적으로 아무거나 찾아갈 수 있는 거지 라는 선입견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현대인들, 오늘 아주 긴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현대인들이 특히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선입견일 뿐입니다. 고대인들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그 키를 말씀드릴 거고, 오늘 만약에 이 키, 이거에 대한 답을 마음속에 갖고 가신다면 앞으로 또 찾아 헤매겠죠. 과학이든 철학이든 예술이든 아니면 고전들이든. 그리고 그 고전들 안에 숨어 있었던 내용들을 길어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홍보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차 지금부터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선 나는 무엇인가 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세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런 거 되게 싫지 않습니까? 가끔 시킨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일어나가지고 옆 사람 주물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걸 귀찮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신적으로만 준비 운동을 빠르게 한 다음에 본격적인 나와 세계의 본질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해 가려고 합니다. 네네. 판단 중지라는 개념부터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준비 운동이에요. 정신적인 준비 운동. 이거는 이제 에드먼트 후설이라고 하는 현상학과 해석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서구 철학자죠. 그 사람이 제시한 개념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판단 중지라는 건 무엇인가?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정초하기 위해 외부 세계에 대한 과학적, 종교적인 믿음, 선입견 그 모두를 일단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반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일 거고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일 거고 과학을 중요시하게 생각할 거고 각각의 어떤 토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단 후설은 이렇게 표현해요. 괄호치기를 하자. 내 선입견들, 여러 가지 선입견들을 괄호치기 한 다음에 일단은 보류해보자. 그게 맞다라는 생각에서부터 그것이 판단 중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정도는 뭐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선입견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후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외부 세계가 인간의 의식과 무관하게 자립적으로 실제한다는 믿음까지도 중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입견을 자기가 쉽게 괄호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선입견은 뭐냐면 이런 선입견이죠. 세계는 있지. 이거 있잖아요. 스피커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뭐 어쨌든 눈앞에 세계가 있고 그것과 나 자 그건 다른 거다라는 선입견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후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것도 선입견이야. 진짜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다. 외부 세계가 진짜로 있다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아닙니까? 지금 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보자. 가로치기 되셨습니까? 그러면 빠르게 준비 운동이 끝났으니까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항상 저한테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이지? 나는 왜 여기에 왔는가? 도대체 왜 여기에 던져졌지? 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인간이지.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라는 종이 나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건 다른 거죠.
인간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전체 집합의 이름이고 나는 그 요소지 않습니까? 동일한 건 아니에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의사면 의사처럼, 택시 운전사면 택시 운전사처럼, 내 직업이 꼭 나인 것처럼 거기서부터 정체성을 빌어오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그거는 나의 본질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과 예술가들과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실에 한번 접근해 보려고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한번 거쳐볼까 합니다. 여기에 바로 답하기 어려우니까 나는 무엇인가? 확실하게 내가 아닌 것을 벗어내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쉽게 가죠. 무슨 말이냐? 내가 아닌 거를 좀 벗어내 보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가장 쉬운 거.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이건 납니까? 나의 한 부분이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패션에 대한 감각,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정체성이나 개성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것이 곧 나는 아니에요. 나의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내 옷은 누가 봐도 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옷을 벗어서 옆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벗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훌렁 대충 벗어가지고 이걸 잘 접어서 일단 여기에 접어두도록 할게요. 옷은 내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관계성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 안에서의 나는 시민이고, 종교 안에서는 난 어떤 뭐 불자가 됐든 기독교 신자가 됐든, 우리 엄마나 아빠한테는 아들이나 딸일 거고, 학생이라면 나는 학교 안에서의 학생, 뭐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직책들,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들 여쭤봐야지. 그거는 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바꿔 나갈 수 있는 나의 부수적인 거지 나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벗어볼 겁니다. 그 사회적 관계성, 그것도 이제 훌렁 벗어가지고 잘 접어서 옆에 놓도록 하죠. 나는 더 이상 어떤 시민, 한국인, 학생이거나 회사원이거나 아니면은 뭐 목회자거나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관계성을 갖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이제 뭐가 남습니까? 몸뚱이가 남죠. 몸뚱이, 그죠? 그 실존주의자들, 특히 사르트르는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실존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 요 세 가지밖에 남아 있지 않지 않느냐? 이게 바로 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볼까 합니다. 내 몸뚱이는 납니까? 몸이 나지. 그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부수적인 겁니다. 내가 우연히 남자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남자처럼 행동하는 거지. 꼭 그럴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내가 다리를 하나 잃어버린다거나 팔을 하나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존재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도 나예요. 그렇죠? 내가 귀머거리가 되건 눈을 잃게 되건 어쨌든 그것도 나일 겁니다. 내 신체라는 것은 나한테 너무나 중요하지만 곧 나는 아니에요. 내 신체도 벗어봅시다. 신체를 어떻게 벗지? 근데 우리는 뭐 이게 상상하는 거니까 신체도 벗어보죠. 벗었어. 그래서 잘 접어서 이제 옆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가 남습니까? 이 자리에 뭐가 남죠? 귀신이 남지 않겠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유물론자들은 없어라고 얘기할 거고, 뭐 종교가 있는 분들은 뭐 영혼이 남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좀 합리적으로 한번 답해 봅시다. 뭐가 남습니까?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정신적인 뭔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뭐 정신, 뭐 지식, 나의 정체성, 나의 의지, 감각, 부르는 어떤 뭔가 그 소프트웨어적인 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쭤봐야죠. 그건 납니까? 그 소프트웨어, 어떤 감각, 아니면 나의 의지, 아니면 나의 기억들, 어릴 때 나의 기억들, 미래에 대한 나의 전망, 나는 누구라는 그 정체성, 그게 납니까?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정체성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억을 잃어버렸다. 내가 과거에 살았던 많은 순간들이 어떤 뭐 물리적인 사고가 됐든 뭐가 됐든 잃어버리게 됐다. 그럼 더 이상 그건 내가 아닙니까? 아니요. 그때도 난 나라고 느낄 거예요, 그죠? 아니면은
내가 직업을 바꾸거나 나의 비전을 바꾸거나 종교를 바꾸거나 내 정체성이 바뀐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는 나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벗어버릴 겁니다. 나의 정신적인 것, 나의 기억, 나의 비전, 아니면 나의 의지, 감각 이런 것들을 다 벗어서 잘 접어서 옆에 또 놓도록 하죠. 이제 벗을 만큼 벗지 않았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는 뭐가 남죠? 여기에는 옷, 나의 관계성, 신체, 정신이 여기 모여 있죠. 여기에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디에 도달했느냐? 아까는 이제 실존주의까지 도달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에 도달하냐면은 이제 부처님의 생각까지 오는 거죠. 부처님이 이제 인간을 바라봤던 관점은 오온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너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5가지의 무덕이다. 색수, 상행식. 여기서는 물질이나 정신적인 요소들. 그런 거 말고 너의 본질적인 건 없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런가? 이제 여기에 남아 있는 건 없나? 그런데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남죠? 남긴 뭐가 남아 이 사람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뭐가 남냐면은 관점이 남습니다. 1인칭 시점, 이 세계를 받아들이는 그 구심점,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보고 있는 그 존재, 그 관점이 남아있죠. 1인칭 관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정답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만 제가 도달한 건 사실 여기였습니다. 나란 무엇인가? 다른 거는 가변적이고 변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구심점, 그 관점, 그거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게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인가 보다 라는 답에 도달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론을 펼걸요. 야, 그 관점도 벗어버리면 되지.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도 이게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일단 벗어서 옆에 놓도록 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난 여기에서 세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나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을 바꾸면, 그 관점을 이동시키면 나라는 근본적인 존재도 이동해야 되는 것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여러분은 왜 거기 있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바로 당신.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그 당신은 왜 거기 있습니까? 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혹은 이 앞에서 카메라를 찍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최 사장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거기에 앉아 계세요 지금? 그게 유일하게 나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점입니다. 지금의 자연과학이나 심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의식을 다루질 못해요. 이거는 이제 유물론적인 서구의 영향력 때문인데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지 마도록 합시다. 우리한테는 이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자꾸만 용어를 계속 돌리고 있죠. 뭔가 보고 있는 그 관점, 그거를 얘기하는데 제대로 말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용어를 잃어버렸어요. 그 관점, 보는 자, 뭔가를 체험하고 있는 그 자,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 존재, 그것을 사실 나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슷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의식, 보는 자, 관조자, 체험자, 이것들이 비로소 우리가 나는 무엇인가, 진짜 내가 뭐지? 라고 얘기할 때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점들, 그런 것이 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요거는 요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갈 때 비로소 내 눈앞에 펼쳐진 세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일단 킵해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 여기까지는 뭐 납득할 수 있겠어. 근데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킵해 두고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세계는 무엇인가인 거죠. 앞의 내용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비로소 내 눈앞에 펼쳐진 세계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는 무엇인가? 세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제론, 두 번째는 관념론. 이게 서구 철학의 기반이 되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됩니다. 말이 어렵죠. 단어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실제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란 무엇인가? 네 눈앞에 있는 이거 뭐 다 펼쳐져 있는 이것은 진짜로 존재하는 거야. 실제하는 거야. 그게 실제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야, 세계는 너랑 독립해서 있어. 이미 막 만져지잖아. 이게 실제론자들인 거죠.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관점이 있어요. 이건 우리한테 친숙하진 않습니다. 그게 바로 관념론이죠. 관념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란 무엇인가? 야, 눈앞에 있는 세계라는 것은 너의 의식 아니면 너의 관념이 만들어낸 그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다 낯설죠. 야, 무슨 뭐 뚱땅지 같은 소리야. 우리는 이 관념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론이나 관념론이 두 가지 세계에 대한 관점이다. 둘 다 맞는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념론이 유일하게 이 세계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념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우선은 실제론과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론과 관념론을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함께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알아서 넘어갔네? 눌러주시는 분이 계시군요. 누르기 전에 이동하는 것 같아서 이걸 구입니다. 원 말고 동그란 구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구를 세계라고 하겠습니다. 우주일 수도 있고 지구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의 세계 그걸 아주 극단적으로 추상시켜서 구라는 이미지로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제 세계는 바로 이겁니다. 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요. 세계라는 것은 먼저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이후가 되면 나라는 존재가 그 세계 위에 등장해서 이 세계를 밟으면서 지나다니고 있다. 이게 상식적이죠. 이게 세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탄생해서 그 세계 위를 걸어다니고 있어. 이게 실제론의 관점입니다. 실제론자들한테는 우리 세계가 바로 지구 같은 거겠죠. 그죠? 두 번째 관점. 다시 구를 준비합시다. 아이고, 너무 빨리 갔어요. 됐다. 구. 이거는 세계였죠. 관념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세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이 세계 자체가 나의 의식의 어떤 범위인 거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범위가 세계인 거고 외부 세계라는 것은 나의 의식 안에 왜곡돼서 드러나는 그 무엇이다 라는 게 관념론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이걸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보입니까? 지금 어디까지 보여요? 지금 지하철역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아니면 어제나 내일이 보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시간과 공간은 나를 기준점으로 해서 제한돼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세계는 요게 전부인 거죠. 그죠? 뒤를 돌아보고 앞을 보고 어쨌든 그 막혀있는 그 무엇 정도가 됩니다. 나의 의식의 범위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시야의 범위. 세계란 무엇인가? 나의 그 시야의 범위, 내가 사유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으로 왜곡되어서 드러난 이미지, 이게 관념론적인 생각이에요. 이걸 잘 표현해주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실제로 판매하는 것 같은데 제가 판매하는 건 아니고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리구거든요. 여기는 해변도 있고 저기 노을이 지고 있고 되게 알록달록하고 구름도 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거는 어디에 한정되어 있는 건가? 나의 의식의 범위 안에 한정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외부 세계는 어때요?
뭔지 안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는 뒤집혀져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외부 세계가 어떤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것들이 나의 의식 안에 고이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의 전부다. 이게 관념론적인 관점이 됩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계란 무엇인가? 관념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의식이라는 것은 등불 같은 거야. 아주 어두운 동굴 속에 등불이 하나 등장하죠. 뿅. 그럼 그 등불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자가 지면서 어떤 범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원 정도가 되겠죠. 그것이 세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동굴을 그 어떤 뭐라고 그러죠? 의식, 횃불, 그것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횃불의 범위 안으로 세계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관념론적인 관점이에요.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죠. 세계가 무엇인가 아주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져요. 매우 상식적인 실제론과 어떤 허구적이지만 뭐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이해할 수 있는 관념론. 이 두 가지가 세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거대한 두 가지 관점이나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실제론과 관념론, 어떤 것이 우리의 세계,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세계를 더 정확하게 기술하는 게 어떤 관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론인가요? 아니면은 관념론인가요? 거수해도 내가 안 보이겠죠? 너무 밝아가지고 안 보일 텐데 거수 한번 해볼까요? 거수로 한번,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니까. 두 가지 세계에 대한 관점 중 실제 세계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 실제론이다. 별로 없네? 다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관념론이 세계를 더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 요게 제 눈에는 더 많아 보입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일요일 이 시간에.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야, 관념론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한 번만 더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나는 무엇인가와 세계는 무엇인가를 좀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념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관념론. 우리가 세계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외부 세계가 있죠.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이런 극장도 있고 우리 외부 세계.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지하는 방법, 그걸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이런 방법이죠. 외부 세계에서 여러 가지 감각적인 요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건 뭐냐면 눈이에요. 그죠? 안구. 저거는 이제 우동사리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얼굴이 엄청 큰 거죠, 지금. 그죠? 뇌가 너무 작아 보이는데 어쨌든 얼굴이 커다란 거고, 이 존재가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외부 세계에서부터 어떤 이미지, 여러 가지 오감과 관련된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뇌로 전달된다.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이 스피커가 내 눈을 자극해서 내 뇌로 들어오게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우리의 허구적인 상상이에요.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실제는 어떻게 외부 세계가 나한테 인식되는가? 이렇게 되죠. 외부 세계에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 오감, 눈, 코, 귀, 아니면 촉각, 이거 밖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런데 거기서부터 어떤 자극이 오기 시작하죠. 그 자극은 일단 뭐 시각적 자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수정체를 지나서 나의 망막에 와 닿게 됩니다. 그럼 내 망막에는 뭐가 있냐면 시세포들이 있어요. 시세포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기파로서의 광자, 그것들을 흡수해 가지고 그거를 전기적 신호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빛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빛 에너지가 시신경을 자극하면 시신경들이 그걸 흡수했다가 그걸 전기적 신호,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라는 신호로 바꿔주게 돼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신호인 거죠. 그래서 그 디지털 신호는, 변환된 디지털 신호는 뇌로 전달됩니다. 그럼 내 뇌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뇌는 골격 안에 있어요. 내 뇌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어떤 그 뚝배기 같이 생긴 단단한 그 무엇 안에 이렇게 앉아 있죠. 근데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의 오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오감에서부터 전기적 신호가 와요. 01, 01, 110 막 뭔가 계속 들어오죠. 그럼 내 뇌는 그것들을 해석합니다. 그래, 10, 01, 001, 110 네가 보는 것이 아마 이런 건가 보다 라고 하면서 나의 뇌는 그거를 그려줘요. 우선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을 펼쳐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색칠을 해서 무엇인가를 입혀놓게 된다는 거죠. 의식의 공간 안에 세계를 그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는 사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내 의식의 어떤 시공간 안에 입혀진 무엇인가의 그림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인 겁니다. 이게 사실은 팩트인 거죠. 사실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한 번도 외부 세계를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지금 외부 세계가 있잖아. 이거는 사실 그려내 준 거죠. 나의 의식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을 펼쳐놓은 다음에 거기에 색칠해서 입혀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지금 검정색이 보이지 않습니까? 검정색이 보이는데 이 검정색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검정색 혹은 파란색이라고 하는데 파란색, 저기 하얀색, 이런 색깔이라는 것은 진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존재하는 건 뭐죠? 원래는 광자예요. 전자기파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죠? 그 에너지의 차이만이 있을 뿐 실제로 색깔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바깥에 있는 세계는 광자들이 어지럽게 지나다니고 있죠. 근데 그 광자의 에너지의 어떤 그 크기를 해석해내는 것은 사실 우리 의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돼요. 광자라는 것과 빛이라는 건 다른 겁니다. 광자는 뭐죠? 전자기파의 일종인 거죠. 빛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은 그건 진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이 그려낸 거다라는 거죠. 시각적인 것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후각적인 것, 냄새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화학적인 어떤 작용들, 화학적인 어떤 원소나 원자들이나 그 구성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좋은 냄새네, 나쁜 냄새네, 아니면 이 온도, 적절한 온도구나, 바람이 불고 있구나, 어떤 그 촉각들,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다 어디에 있는 거냐? 다 내가 만들어낸 거죠. 나의 의식이 내 눈앞에 펼쳐준 겁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비유가 아니군요. 우리는 한 번도 내 외부에 나가본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폐아로 태어나서 자폐아로 죽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나라는 존재의 모습이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의 실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그 중요하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인물은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 아시죠? 뭐 순수이성 비판을 쓰고 실천이성 비판이나 판단형 비판을 썼던. 근데 우리가 유명한지는 알잖아요. 칸트 겁내 유명하지. 서구 철학에서의 중간 보스잖아요. 최종 보스가 그 플라톤이고. 유명한지는 알아요. 순수이성 비판이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알죠.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도대체 칸트가 왜 유명해서 동방에 살고 있는 우리의 귀에까지 들어온 겁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칸트.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막 설명해낸 게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인 겁니다.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죠. 외부 세계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알 수가 없어. 우리는 한 번도 여기에 닿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그 물 자체, 뭔지 몰라. 그냥 그거 뭔가가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각기관이 있죠. 우리는 5가지의 감각기관으로 이 뭔가를 이제 인식하게 되니까 감각기관들이 있고, 그 감각기관이, 그러니까 뇌란 얘기는 하지 않는데 인식 형식,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 칸트를 읽어보신 분은 이제 감각 형식, 지성 형식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감각 형식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고, 이제 지성 형식은 이제 범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진짜로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칸트도 마찬가지고 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 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시공간이라고 설명하면서 뭐 이제 끈이론이나 아니면 이제 M 이론에 와서는 11차원이나 13차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차원들은 구겨져 들어가 있다.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이라는 거는 우주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의식의 모습인 겁니다. 왜 우리 의식은 하필이면 그 시간의 1차원과 공간의 3차원 사이를 비집고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칸트가 설명을 하는 거죠. 인식 형식, 시간과 공간을 우리 의식이 깔아주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발생하느냐,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왔던 어떤 것들이 해석되어서 현상 세계가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세계를 뭐라고 불러느냐? 현상 세계다. 진짜 레알 세계가 아닌 거예요. 드러난 현상이다라는 거죠. 두 가지는 완전 다른 겁니다. 물 자체라는 것과 현상 세계.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직접적으로 물 자체에 와서 닿는다고 생각해요. 여기 진짜 스피커가 있고, 여기 진짜 사람이 있고, 여기 하얀색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30년, 40년을 살아왔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방식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이걸 안 들여다봐요. 이런 거 모르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삶 안에서 행복하다고 한다면 이걸 굳이 뭐 어렵게 막 이걸 뭐 야 진짜가 아니었어? 막 이런 걸 알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소수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내 삶의 위기가 처했을 때 당연하던 세상이 무너지고 나는 뭐지? 이 세계는 뭐지? 그 진실이 뭐지?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야, 세계가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있는 거야 라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막 찾아 헤매요. 그리고 일요일날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뭐가 진짜가 뭐가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는 이제 칸트의 설명이었고, 우리가 앞서 나는 무엇인가와 연결시켜 보도록 합시다. 갑자기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 얘기도 해야 되는구나. 어쨌든 이 현상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를 칸트는 이제 인식 주체라는 용어를 붙였는데, 이건 너무 철학적인 것 같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 이 인식 주체가 바로 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현상 세계를 만들어내는 주체들, 의식, 이걸 보는 자, 관조하는 자, 체험하는 자, 나 스스로 만들어낸 이 세계를 보고 관조하고 체험하고 있는 그 관점, 그것이 나다라는 거죠. 이 나라는 존재가 이 세계를 만들어냈다. 그렇죠. 이거 내가 만든 거잖아요. 지금 내가 색깔을 입혀놓고, 내가 시공간을 펼쳐놓고, 이 인식 주체가 이 세계를 펼쳐놨다라는 점에서 이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을 일으키는 자, 혹은 세상을 창조한 자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이 지극히 마음에 안 들 겁니다. 불경하다. 이거는 돌려 얘기했지만 신이 곧 너란 얘기 아니냐. 사실 불경한 면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세계, 보는 세계를 일으킨 건 나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랫동안 찾아 헤맨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사실 오랫동안 찾아 헤매셨을 거예요. 나는 뭐고 세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혼자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침잠에 들어갈 때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나 혼자 이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을 너무 꼬우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오커맨 면도날 같은 게 있잖아요.
두 가지 세계에 대한 관점, 해석이 있을 때 진실에 더 가까운 것은 더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다. 실제로는 더 간단하죠. 세계가 있는 거야. 네 눈앞에 있는 거다. 뭐 이것이 뭐 감각기관을 자극해서 뭐 이딴 얘기 하지 말라. 그것이 자꾸만 저를 자극했습니다. 내가 너무 꼬아서 생각하고 있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헤맸던 것 같아요. 과학도 들여다보고 철학도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점점 뭐를 찾아보게 됐냐면 고전들을 보게 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전들. 인류의 문명이 탄생한 이후 기원전 5세기를 기준으로 했던 그 여러 가지 고전들, 이제 인도의 베다나 아니면 이제 우파니샤드, 아니면은 불경도 사실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기독교나 철학이나. 그런데 뭘 알게 됐느냐? 신기하게도 이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무엇이고 세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 봤어요.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베다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개신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죠?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교가 기본으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는 구약과 신약인 거죠. 구약은 참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다 이제 구약에 기반하고 있으니까. 서구의 구약에 비견되는 게 사실은 이제 동양에서의 베다인 거죠. 베다나 불교나 철학이나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베다는 아트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트만이라는 이 용어가 한역되면서 우리 한문의 나 아자가 된 겁니다. 그 아자가 아트만에서 온 거죠. 여기 아트만은 바로 그 보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란 무엇인가? 불변하는 그 자,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 관점, 그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트만이라고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그 의식이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컨셔스네스를 번역한 거죠. 그런데 번역이 사실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컨셔스네스를 번역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를 찾아봤을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일본인이었겠죠. 찾아보는 결과 가장 괜찮은 단어로 의식을 결합시킨 겁니다. 근데 의식은 사실 불교 용어예요. 대승불교는 그 유식학이랑 이제 중간파, 유식파와 중간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유식파가 인간의 의식을 계속 분석합니다. 8가지 의식으로 분석하는데 그 6번째 식, 그걸 의식이라고 얘기해요. 5가지의 감각을 종합해내는, 일으켜 세우는 그 식, 그걸 의식이라고 불렀는데, 서구의 그 컨셔스네스와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게 사실은 의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꽂은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의식을 얘기해요. 이 세계를 보고 이 세계를 일으킨 그 무엇. 철학에서는 아까 칸트가 인식 주체라고 얘기했고, 기독교에서는 영혼을 여기에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은 사실은 우리는 그 영혼이란 용어를 되게 물리적으로 생각하죠. 내가 죽고 나면 삥 뭔가 빠져나가고, 그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독교 신비주의라고 있습니다. 8세기에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가장 중심이 되긴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죠.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영혼의 불꽃을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영혼의 불꽃이 이 보는 자와 가장 닮아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무엇인가? 세계는 이런 거죠. 베다에서는 마야라고 불렀어요. 마야의 뜻은 환영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야라고 했어요. 야, 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 기원전 이제 3000년 전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알았어요. 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레알 진짜가 아니라 그거는 환영이야, 그 마야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제 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재밌잖아요. 물질을 왜 색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다음에 철학에서는 현상,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사실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찾기가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이 세계를 환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상세계, 이제 진짜 세계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그 차안적 세계, 그걸 이제 지상세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진짜 세계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환영, 어떤 현상, 이 색을 넘어서 진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건 이제 그래서 회색이 된 거예요. 아니 너무 현대인까지 너무 많이 왔어. 이건 아닙니다. 예. 베다에서는 이제 브라흐만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주적 실체. 그러니까 환영을 뚫고서 우리가 어디에 도달할 수 있느냐. 우주적 실체로서의 브라흐만. 브라흐만은 우주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베다는 사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 아트만, 너의 본질과 우주라는 브라흐만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거기 닿았을 때 그것이 동일하다는 것,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네가 정말로 이 세계의 실체를 보고자 한다면, 이 우주를 보고자 한다면 외부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네 내면으로 침잠했을 때 우주의 실체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같은 거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라흐만의 범, 아트만의 아, 그래서 브라흐만과 아트만, 범아가 일려 하나다라는 설명까지 가게 되죠. 불교에서는 이제 공 사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즉 시공이라는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색 아니면 이 현상 세계, 연기, 그 겹쳐져 있는 이 세계의 본질이 실제로는 공하다라는 거죠.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이라는 거는 없다, 무는 아니에요. 무와 공은 다른 거죠. 무는 없어, 허무하다 그건데 공은 없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징조 아니면은 그 작용은 있다라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일 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꿈 같은 거죠. 꿈은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어나가지고 꿈에 아버지를 봤어, 로또를 사야 되나 봐, 뭐 이럴 수도 있고. 꿈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꿈이 헛되다,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많은 영감을 받게 됩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꿈이 공한 거예요. 실체는 없지만 어떤 작용이 있는 것. 근데 불교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색, 이 현상, 이게 그냥 무의미한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할 뿐이지 작용도 있고 의미도 있지만 실체가 없다라는 것에 도달해야 된다. 어쨌든 이제 공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철학에서는 칸트가 물 자체를 설명했고, 기독교에서는 에카르트가 이제 신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에카르트도 비슷해요. 나중에는 이제 이단 재판을 받기도 하는 인물이 이제 에카르트인데, 에카르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관상기도, 네가 깊이 있게 그 내면으로 계속해서 침잠에 들어가면 거기서 무엇을 만나게 되는가? 영혼의 불꽃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성이다. 우리가 신에게 도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도달해야 되느냐? 내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를 얘기했다는 거죠. 신이 외부에 있고 우주 밖에, 막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 신이 그렇다면 구름 위에 있는 거냐? 막 우주 밖에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빅뱅 이후에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다는 거죠. 사실 안 읽힐 겁니다. 고전들이. 그렇죠. 철학이 됐든 아니면 고대 뭐 인도가 됐든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안 읽혀요. 현대인들은 그걸 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렸어요. 현대인들한테는 이런 용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는 자, 관조자, 체험자라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계가 환영이라는 그 설명하는 용어도 없지 않습니까? 그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 만나게 되는 그 우주에 대한 용어도 없고. 현대인들은 스스로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지혜롭다. 하지만 고대 고전들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구나.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는 되게 피상적인 물질에 대한 그 어떤 이해뿐, 그 내면에 대한 용어들을 다 상실했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인가, 세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베다나 아니면 이제 서구의 심리학자가 했던 설명을 읽은 다음에 오늘 강연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파니샤드는 그 베다의 결론 부분인데 철학적인 논변을 하고 있는 그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파니샤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로 인해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들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말을 할 수 있으며, 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도다. 그는 심장이며 마음이며 의식이며 인식이며 지성이며 지혜이며 기억이며 상념이며 결단이며 생기이며 욕망이며 통제력이다. 이 모든 것들은 의식의 또 다른 이름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의식에서 프라지냐는 사실 지냐가 의식이고 프라는 그 높다란 뜻이고 요걸 이제 빨리어로 하면은 빠냐가 돼요. 그러니까 바냐, 불교에서 바냐, 그 지혜를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성, 그 바냐, 보는 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앞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만들어낸 것, 그 보는 자가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나에 대한 어떤 고전을 하나 가져온 거고, 세계에 대한 고전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칼 구스타프 융이 이제 얘기했던 건데, 융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대부분은 세상을 자신의 마음이 창조했다고 보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많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진 동물적 본능은 환경의 창조자로서 자신을 보기를 거부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희생이 뒤따른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내가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희생이 뒤따른대요. 어떤 희생이 뒤따릅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신념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기독교 기반이든 철학 기반이든 과학적 기반이든 내가 30년, 40년 동안 아끼면서 쥐고 있었던 그 신념이 무너지는 위험을 감수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해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찾고자 했었던 그 사실에 도달할 수 있게 되겠죠. 리그베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하나의 진리를 두고 여러 현명한 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도다. 어떤 고전을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독교가 됐든 철학이 됐든 베다가 됐든 불교가 됐든 그거는 어쨌든 산 정상으로 가기 위한 서로 다른 출발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내 선입견을 쥐인 상태에서 그 출입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제대로 된 정상까지 이 모든 얘기들, 모든 고전들이 하고자 했었던 그 정상으로는 도달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을 내려놓을 용기, 그것이 진리와 사실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지식이 진리로 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내가 용기가 있는가, 신념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것에 우리를 도달하게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짐진 여행자가 안심하고 자기 내면에 감춰진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진리로 향하는 그 길에서 항상 건강하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